선생님께서 개간 창작가 비평 2010년 겨울호에 발표하셨던 글인데요. 우리 시대 한국문학의 활력과 빈곤, 2010년대 한국문학을 위한 단상들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세계적 시야는 중요하다. 요즘은 제3세계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서구 중심적인 세계의 문학시장이 설정한 보편성의 잣대를 맹종하지 않되 세계적인 잣대 자체의 수정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보편성에 육박하는 세계문학에 동참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지난번 시간에 높아진 한국문학의 위상에 대한 말씀을 나눈 바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잣대가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잣대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 서양 사람들의 자기중심주의라든가 자기들 잣대에 대한 자신감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은 지금도 그런 게 상당히 강하다고 봅니다. 달라진 것은 그들의 잣대로 봐도 충분하고 또 우리 시각으로 봐도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꼭 잣대를 변경 안 하고도 인정 안 할 수 없는 작품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건데 잣대도 물론 똑같지는 않죠. 똑같지는 않지만은 가령 아까 말했듯이 영미 문학 속에서도 소위 제3세계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흑인 문학, 뭐 소수 민족의 문학이라든가 여성 문학 이런 데 대한 포용도가 높아진 건 사실인데 그것이 고전 연구에까지 그러니까 자기들 고전 연구에도 다른 잣대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딱히 뭐 제3세계적이라는 한국적인 시각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세계적인 전지구적인 시각인데 그런 시각으로 고전 연구를 하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이제 전공한 작가가 D.H. 로렌스고 로렌스에 대해서 몇 해 전에 저서도 한 권 냈는데 그 전에는 72년에 내가 로렌스 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번역해서 나오고 또 그 원문도 쉽게 창비해서 내보냈는데 서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72년에 쓴 논문을 거의 수정 않고 다시 지금 내는 게 저자의 엄청난 허영심이 이라고 뭐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72년에 내가 했던 얘기를 별로 안 하더라 이거예요. 그때도 많지 않았는데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로렌스 학교에서 보면은. 그렇다면은 그 얘기가 완전히 틀리고 그건 낙후한 얘기였다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한 한번 내놓을 만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제 비언을 새로 쓴 서문에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서문을 써준 마이클 벨이라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로렌스 전문가예요. 영국 소설 또 대륙의 소설까지 라세네마겔 소설에 대해서도 업적을 많이 내고 참 높이 평가받는 학자 평론가인데 그가 이제 나오고 그동안에 친분이 쌓여가지고 이번에 서문 하나 써줬는데 거기서도 덕담이라면 덕담을 해줬어요. 이게 오늘 봐도 별로 새로 업데이트가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가 보기에도 같은 얘기를 별로 다른 데서 나온 게 없다는 얘기고 자기가 보기에는 내가 한 얘기가 의미가 있는 얘기라고 이제 판단해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잣대를 말씀하시니까 이제 잣대 얘기해서 내 자랑으로 가버렸는데 서양 주류학계의 잣대가 바뀌려면 한 번 더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요. 네, 잣대가 바뀌지 않았다면 한국 작가들이 계속해서 훌륭한 문학 작품을 써내는 그러니까 것이 네. 우리가 말하는 건 저 사람들의 잣대 중에서 유해한 부분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추는 게 옳다. 그냥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사실은 전 지구적인 입장,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훌륭한 수준에 도달한 작품인데 그거를 잘라버리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들도 쉽게 잘라낼 수 없는 작품이 많이 축적이 된 거죠. 한국에도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서양 내부에서도 그런 작품들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연결해서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전 지구적 차원에서 한국 문학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는지 이에 대해서도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작가라면은 무슨 한국 문학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글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자기 삶에서 나오는 실감을 따라서 그걸 하면 되는 거고, 평론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작품이 나왔을 때 일단 그걸 알아봐주고 가능하면은 그게 우리 입맛에만 맞는 작품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될 만한 어떤 기준으로도 훌륭한 작품이다 하는 거를 국내외의 독자를 위해서 설명을 해주면 그게 이제 비평가가 할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까 송정원 씨의 그 글의 결론도 얘기했지만은 비평가 하지 말아야 할 거는 한국 문학으로서 훌륭한 작품인데 그거를 외국의 그런 잘못된 잣대를 들여가지고 그 훌륭함을 이상하게 변절시켜 버리는 거. 나는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계나 평단 전체의 어떤 풍자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문학 자체는 사실은 그래도 우리 문학에 저력이 있어가지고 자기 길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꾸 개척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학계는 꼭 문학 연구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점점 더 서구 중심주의랄까 근대주의에 더 이렇게 많이 오염되고 덕계가 쌓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계에 몸담고 있는 평론가들이 특히 그렇고 학계가 아니라도 평론이라는 지적을 작업을 하면서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분들의 수도 그렇고 하나의 그들의 갖고 있는 집단적인 힘이랄까 이런 거는 나는 오히려 커져왔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저항하는 또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런 목소리를 참 우리가 귀하게 알아가지고 창비 지면에 뭐 한계가 뚜렷합니다만은 창비 지면 같은 데서도 그런 걸 좀 북돋아주고 그럴 필요는 있지만은 확실히 그 서양과 한국의 주류 학계의 사고방식이나 판단하는 기준, 잣대하고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또 앞으로도 생산할 수 있는 훌륭한 문학과의 괴리가 좀 벌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 평론가의 자세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민중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네, 그런 생각을 다시 되새기게 되네요. 저는 그 민족문학의 현단계에 실린 한국문학과 제3세계 문학의 사명이라는 글이 선생님께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풀어주신 글로, 네, 글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네, 근데 읽다 보니까 인간 해방의 논리를 찾아서에 실린 대중과 역사의식, 그리고 앞서 거론한 기다림의 참뜻, 이 둘과도 연결해서 읽을 수 있는 지점이 보이더라고요. 한국문학과 제3세계 문학의 사명에서 우리가 문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독특한 민족적인 현실에 초점을 맞추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민족적 현실의 가장 큰 특징으로 우선 우리가 분단이 되어 있다는 것, 통일을 추구하는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짚어주셨는데요. 기다림의 참뜻에서 오늘날의 우리 민족을 민주회복과 남북통일을 기다리는 문학이라는 전제 아래라고 논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분단국가의 국민 일원이라는 실감을 늘 좀 종종 잊고 살다 보니 제가 제3세계 일원이라는 실감이 더 적게 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분단국가에 대한 실감이 적은 경우하고 제3세계에 대한 실감이 적은 거하고는 좀 그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분단 상태는 뭐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또 그 분단으로 인한 갖가지 우리 국내적인 문제가 쌓여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는 그건 확실히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고 제3세계 얘기는 나도 왜 아까 인용하신 그래서 요즘은 제3세계라는 말을 잘 안 쓰지만 그랬잖아요. 그 안 쓰게 된 거는 뭐 뻔해요. 제2세계라고 하던 사회주의권이 그때 무너졌잖아요. 90년대 초죠. 또 모택동의 3개 세계론이라는 것도 중국이 좀 방향을 바꾸면서 개혁개방하면서 그 미국하고 화해를 했잖아요. 70년대 초에 이미 닉슨이 방중하면서 화해를 했고 막 그때는 그냥 전략적인 화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개혁 개방 추구하면서 경제가 미국 경제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종래 1세계는 그대로 있는지 몰라도 2세계는 거의 사라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3세계 얘기하는 게 좀 어울리지가 않고 또 하나는 제3세계 내에 여러 가지 분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또는 제3세계가 민중문학 쓸 때만 하더라도 그건 완전한 우리 제3세계적인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은 정부는 제1세계의 맹주인 미국을 추정하면서 정부나 지배층은 근데 이렇게 엇박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더 흐르면서 정부가 조금 민주화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분단 상태에서나마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실 대한민국을 이제 제3세계로 꼭 봐야 하나 하는 데 대한 의문도 생기고 한국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3세계라는 나라들의 형편이 너무 다양해졌잖아요. 아까 중국의 변화도 얘기했지만 중국도 달라지고 한국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 얘기보다는 이제 좀 더 각 지역의 특성 위주로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 내에 계급 분화가 심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제3세계 국가에서도 정말 잘 사는 지배층, 그 엘리트층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에 가서도 엘리트 대접을 받아요. 1급 엘리트 대접은 못 받지만 끼워준단 말이죠. 그런 변화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그 세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3세계로 뭉뚱그리는 것도 좀 의미가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말하면은 우리가 직접 살고 있는 동아시아에 대해서 더 좀 관심을 갖고 또 한국과 미국 관계라든가 그런 좀 구체적인 사안에 관심을 갖고 제3세계론이라는 게 민족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거라 그러면은 그리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라 그러면은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나타난 후천 개벽 사상, 후천 개벽 운동 이게 더 집중하는 게 그 제3세계론의 발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자칫하면 제3세계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폭넓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국수주의로 후퇴하는 게 아닌가. 한반도 특수주의, 예외주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만 나는 한반도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운동이나 사상이 그동안 제3세계란 말을 통해서 집약됐던 어떤 민중의 염원이랄까? 그런 것을 더 적절하게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면은 그걸 지적해 주는 게 무슨 한반도 특수주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점점 바뀌어 왔다고 생각하는데 분단에 관해서도 그 시절하고 비교하면은 분단 체제론이라는 걸 얘기한 게 80년대 말부터고 책으로 처음 정리한 게 93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단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분단하고 달라서 한반도에서는 이 분단이 체제화되어 있다. 분단이 체제화되어 있다는 거는 얼핏 봐서는 분단하고 관계없는
사안들도 뿌리를 캐보면 이게 다 분단하고 연관이 돼 있을 만큼 분단 현실이 구석구석에 이렇게 이제 자리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한 극복 노력도 꼭 뭐 남북관계 개선 이런 그 통일운동 이렇게 전문화된 분야가 아니고 얼핏 봐서 분단하고 관계없는 문제가 돼도 그걸 캐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세계 체제 전체의 문제고 또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 특유의 문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체제화된 분단으로 인해서 남북이 공유하면서 세계 체제의 그 작동에 개입하고 있는 현실인가 이런 거를 좀 정밀하게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로 이제 그 발전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분단 인식과 제3세계 인식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한국문학과 제3세계 문학의 사명에서 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문학이 역사 속에서 역사에 기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꼭 현실을 비판하고 부조리를 고발하고 독자들에게 어느 방향으로 따라오라고 선전한다는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좋았는데 인간의 약한 점은 약한 점대로 그러나 약함에도 불구하고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가능성대로 밝혀주면서 이러한 가능성을 가진 인간이 지금 이 현실에서는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의 두뇌와 감정과 이 모든 것에 호소해오는 진정한 문학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역사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짚어주신 대목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중과 역사인식이라는 글에서도 역사의식에 반드시 있어야 할 조건 중 하나가 살아있는 인간의 생각과 느낌과 움직임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본에 의해서 문학의 황폐화가 가속화되는 지금 현 시점에서 더 곱씹게 되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한국문학과 제3세계 문학의 사명이라는 글이 나오게 된 배경이랄까? 그걸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그 글에 처음에 이제 주로 소개를 했을 거예요. 이게 78년에 한 강연인데 유신이 79년에 끝나잖아요. 박정희 암살. 굉장히 참 그때는 험난하던 시기입니다. 아주 엄혹한 세월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톨릭 문화관에서 했고 가톨릭 쪽에서 아마 이걸 주관을 해주셨어요. 그 시리즈를 했는데 우리 민족문학 진영이라고 할까 민족문학 쪽 사람들이 여럿이 강연을 했는데요. 그때는 공개 강연을 하는 일이 쉽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 작품에 이 강연에서 내가 김지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거기니까 할 수 있었고 또 그날에 뭐 김자 어머니도 오시고 그래서 내가 참 작심하고 한 거지. 김자 그때 얘기 뭐 신문 같은 데 일치 안 나고 잡지에서도 다루지 어려울 때였어요.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데 이거 78년에 한 강연인데 78년에 낸 첫 평론집에 안 실렸잖아요. 그게 안 실리고 79년에 낸 두 번째 저서에도 안 실렸어요. 인간해방에도.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민족문학의 현단계라는 80년대에 나온 책에 실렸는데 그거는 거기 이제 약간 설명이 나온다마는 그 강좌를 전부 이렇게 묶어가지고 책을 한 권 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78년 시점에 79년에 인간해방이 나왔으니까 거기에는 실으려면 실을 수 있는데 일부러 빼고 기다렸던 거죠. 그 책이 나오기를. 근데 결국은 불발이 됐어요. 그 책이 안 나오고 말았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평론집에 실린 거예요. 거기서 김지하 씨 중에 두 편을 내가 꽤 길게 얘기하고 김지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거는 문학 강연인 동시에 일종의 언론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못 들어볼 수 없는 얘기를 한 거니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그랬고
지금 말씀하신 문학의 황폐화가 가속되는 지금 현 시점에서 더 곱씹게 되는 네. 대목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요즘 또 자본주의에 의한 황폐화가 좀 색다른 양상을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도 해요. 나는 이제 그게 AI라든가 챗 GPT를 통해서 살아있는 인간만이 쓸 수 있었던 시를 그들도 흉내를 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볼 건가? 이게 이제 큰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제까지는 인공지능이 써내는 시가 그렇게 수준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다른 모든 분야를 보더라도 사람이 그동안에 해낸 일들을 거의 다 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도 나는 새로운 시를 쓰라 그럴 때는 어떨지 몰라도 이미 쓰여진 시를 많이 학습해서 비슷한 물건을 내놓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앞으로도 더 그 유사도라 그럴까? 진품하고 구별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살아있는 인간의 생각과 느낌과 움직임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문학은 아무리 그 비슷한 유사품이 많이 나와도 이거는 계속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우리가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 뭐 AI도 뭐 훌륭한 작품 많이 낼 수 있고 그걸 부리는 게 우리가 일하는 데 훨씬 더 능률적이고 작가나 이런 사람들의 노력이 불필요해져서 참 돈벌이도 좋고 그런데 괜히 고집 부려가지고 이거는 뭐 가짜고 저건 뭐 진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풍조가 점점 커지려고 봐요. 그것도 자본이 가져오는 황폐화의 일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영 씨는? 저는 그 요즘 작가들이 AI하고 공동 창작을 해서 책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AI가 써낸 시가 실제로 보니까 좋더라. 네,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AI가 쓰는 문학이 인간이 쓰는 문학을 이후에 대체할 수도 있을까? 라는 물음에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요. 선생님께서 훨씬 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아, 그럴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좀 처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좀 보수적인 마음으로 했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히려 역으로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됐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인공지능에도 불성이 있을까라는 논의를 불교계에서 하고 있다라는 책을 접하고 좀 놀랐었는데 결국 인간에게는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음은 몸속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AI가 인간의 움직임과 생각을 흉내낸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마음이 몸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공지능에게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나도 보수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거를 마음이 몸속에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좀 서양식인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에 물든 생각 같고 마음이라는 게 인간의 몸속에 있기 때문에 몸에서 나오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기계가 아무리 발달돼도 그런 마음의 작용, 마음만이 깨달을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음이라든가, 진정으로 창조적인 예술 행위, 그거는 못할 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보수적이라면 나도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다만, 우리가 뭐, 쓸데없는 논의를 무슨 기계의 불성이 있냐, 없냐. 없지요. 그걸 뭐 무슨 마치 뭐 가능한 듯이 얘기한다든가 쓸데없는 논의를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기계에 불성이 없다고 해서 기계를 다 버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계가 발달하는 대로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건데 다만 사람이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가 죽어가지고 야 이거 불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어? 또 애당초 불성이라는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게 이제 기계의 노예가 되는 거고요. 기술 발전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기계는 사람 몸하고 다르다. 몸이 아니다. 몸에 물론 기계적인 측면이 있어요. 물리학의 대상이 되고, 물리적 분석, 화학적 분석, 생물학적 분석, 뭐 이런 그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계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몸은 기계가 아니고, 그걸 기계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현대인의 미신이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괜히 기계가 너무 발달하다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다 기계가 대체하는 거 아니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요. 기계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최대한 발전시켜 가지고 잘 쓰면 돼요. 근데 잘 쓰려면은 그런 그 기계 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돼.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음의 경지라든가, 그런 이제 정신 개벽이란 말도 원불교에 쓰고 하는데, 예술 창조도 진짜 창작은 기계가 못한다. 훌륭한 시도를 기계가 많이 학습하면은 그 비슷한 작품 써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특히 사람이 지도를 하면은 처음에 나온 답안을 보고 아 이건 아니야 조금 더 잘 써봐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주고 누구시도 좀 더 읽고 학습해가지고 한번 써봐 그러면은 더 잘 쓰고 그 발전은 굉장히 엄청난 속도로 그 발전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하고 이미 이루어진 작품을 신용을 하는 거하고 새로운 창조적인 경지를 열어가는 그걸 뭐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예술적인 창조성이라고 해도 좋고 그거는 못하는 건데 다만 진정한 창조성의 산물과 기계가 아주 발달해서 신형으로 써낸 작품을 식별하려면은 정말 제대로 문학 작품을 읽고 감동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여기는 참 그럴듯한데 진짜 그 처음으로 창조적인 예술가가 만들어낸 그 작품이 주는 감동하고는 이게 다른 데가 있다. 그걸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그걸 식별하는 데 대한 수요가 있어야 돼요. 한두 사람만 식별 능력을 가지고 고집하면은 혼자서 미친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교육이 중요하고 비평 활동이 중요한 거죠. 비평이라는 게 무슨 비평가가 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건 좋은 작품, 저건 나쁜 작품 이렇게 재단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독자라서 또는 뭐 다른 예술 같은 독자라기보다 시청자나 수용자로서 살아있는 수용자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진실을 찾아가고 깨달음에 접근하는 이런 게 상당한 집단이 형성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게 말하자면 위기죠. 그러니까 AI가 너무 발전해가지고 어느 날 인류 다 싹 쓸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대량 살육이 일어나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AI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AI가 할 수 있는 일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식별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또 그러고자 하는 의욕마저 사라지면은 그건 진짜 이제 우리 인류가 기계의 노예가 되는 거죠. 네. 그 선생님 지금 감시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신경림 선생님의 영결식장에 선생님과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요. 다른 분들이 신경림 선생님의 시를 낭독해 주셨는데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을 정말 몇 년 만에 읽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낭독을 듣는데 너무나도 새삼스럽게 시가 정말 좋아서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는 이 시를 읽고 감동을 받는 게 시 자체도 좋지만 신경림 선생님의 일생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더 감동을 받았던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저자 이름이 지워지고 사실은 인공지능이 쓴 시인데 그렇다면 내가 똑같은 감동을 느낄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께서 그 식별하는 능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좀 해답을 얻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실려하시는 작품과 신경림 선생의 작품을 많이 학습한 AI 같으면은 비슷한 작품 써낼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을 능력은 없는 거죠. 이미 나와 있는 작품을 학습해서 그 신용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신용과 진짜 창작행위, 깨달음이나 불성 얘기도 했는데, 불성은 없지만은 마치 불성이 있는 듯이 행동하는 능력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럴 때 진짜 깨달음과 이런 그 깨달음 신용을 식별하는 능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지금도 중요해요. AI 문제를 제껴놓고도 그냥 뭐 스님이니 도산이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가 아닌 사람 많잖아요. 그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야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건데, AI도 잘하고 사람도 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건 이제 계산적인 지능의 능력인데, 그 분야에서는 아마 이미 바둑 같은 데서는 AI가 더 앞서갔고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인간의 사유라는 게 계산적인 사유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깨달음에 이르는 사유 능력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그걸 우리가 정신이 개벽한다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진짜 인류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점점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 AI를 제대로 부렸을 수 있다 하는 데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상실하는 하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게 진짜 지금 인류의 위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지영 씨와 똑같은 보수주의자라서 한마디 부여를 해본 거예요. 편집자들 사이에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과연 지금 AI가 번역의 능력이 굉장히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AI가 편집자도 대체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농담을 저희들끼리 하는데요. 신용만 하는 AI는 감정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집자들이 하는 작업 중에서도 기계적인 작업은 AI가 잘할 수 있고요. 또 잘하게 되면은 거기 맡겨서 하면 돼요. 그걸 뭐 우리는 사람을 써야지 AI는 안 쓴다 이런 쓸데없는 고집 부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 편집자만 할 수 있는 감정 노동, 좋게 말하면 이게 작가와의 교감, 소통, 그냥 의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웬만한 진단 이런 거는 아마 AI 맡겨놓는 게 더 확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학이라는 게 그냥 기술만이 아니라 인술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환자하고 교감하고 정말 환자를 고쳐주고 하는. 그거는 사람이 해야지. 물론 기계도 어느 정도까지 신용을 할 수 있지만은 그것하고 사람이 하는 거하고는 다를 거라는, 그걸 우리가 사실 나는 그건 뻔한 사실이라고 보는데, 예. 그에 대한 신념을 잃어가는 게 무슨 선진성인 것처럼, 아까 보수성이라는 말도 썼지만은 그거를 그냥 고집하는 사람들이 온거지 보수주의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하나의 증상이기도 하죠. 네. 그 식별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그래서 비평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드릴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또 훌륭한 문학을 낳는 것이 곧 훌륭한 역사를 창조하는 일의 한몫을 담당하는 것이다라는 이렇게 또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께 그 말씀이 맞다면
네,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문학 작품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질문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내 답은 마음대로 읽어요. 예. 네,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사실 오늘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담되고 또 긴장을 많이 하고 왔는데요. 사실은 선생님 책을 입사했을 때 처음 읽었고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재독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 스스로 묻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내가 왜 문학을 처음 읽게 됐고 문학에 왜 그렇게 빠져들었는지 그 시절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인간 본연의 맑은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늘 그 처음 문학을 대했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어서 정말 좀 감사하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수십 년 활동하면서 허명은 꽤 얻었지만은 어떤 때는 좀 외로울 때도 있어요. 뭐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썼는데 읽는 사람들은 건성으로 읽지 않나, 읽고서 금방 잊어버리지 않나 그랬는데 오늘 지영 씨 같은 젊은 독자가 이렇게 열심히 읽고 공감을 해주니까 아주 기운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백낙장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